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9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1%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5,400억을 매도하였고요. 기관 투자자가 450억 매수하면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장 마감까지 천천히 반등을 하면서 마감에는 거의 약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떨어졌다가 오히려 마지막에는 양전해서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860억, 기관 투자자가 1,10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해외 증시도 보시면 다우 나스닥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니케이도 장 초반에는 크게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상해 종합은 1% 정도 떨어졌는데요. 최근에는 상해 종합과 이런 아시아 증시,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좀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입니다. 니케이가 좀 크게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크게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반등을 하면서 적절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자, 블랙 먼데이가 또 나올 뻔했죠. 한번 또 고를 깊게 파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봉으로 좀 밀어붙이면서 쌍바닥 형태로 다행히 반등을 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절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투자 수급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5,400억을 매도하였는데요. 확실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코스피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했지만 거의 많은 매수 없이 보합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는 계속 빠져나가는 분위기고 기관 투자자는 이탈 후에 크게 매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코스피가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부터 해서 지금 하루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이탈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심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을 했고 증시에 대한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한번 밑으로 쭉 뺐다가 왔었고 그 다음에 투자자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썩 좋지 않다.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완벽하게 안정적인 흐름까지 만들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계속 좀 매도가 이어지는데 또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700포인트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쌍바닥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들이 벌어지면서 전형적으로 떨어지는 하락 추세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지지를 한 듯한 모습이지만 마찬가지로 한 끗 차이로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다. 수급은 오늘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양매수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수급에 의해서 코스닥이 반등을 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수급을 본다면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이탈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700포인트 겨우겨우 지켜주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해외 증시도 아까 보았고 니케이가 오늘 크게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마찬가지 니케이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다. 그래서 환율도 지금 6.8원 정도 올라갔고요. 1346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율이 쭉 떨어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0.25%가 될 것인가, 0.5%가 될 것인가는 시장이 결정할 것이고요.
이제는 분명히 금리 인하가 100% 시작된다라고 봐도 될 만큼 전체적으로는 좋은 분위기, 금리 인하에 대한 무기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이렇게 시장의 단기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이 반등을 하거나 떨어지거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될 거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하락을 하지 않았고 잘 버티면서 진행이 되었다. 오늘 하락을 예상했던 이유가 있었죠. 지금 이제 지수 선물 보시면 뭐 미국 증시 올라가고 있고 유럽 증시 올라가고 있고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오늘 이제 하락을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달러 가치가 왜 급락을 하죠? 달러가 떨어지는 이유는 경기가 예상보다 침체가 빠르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달러가 약세를 띄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엔화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게 엔화에 이제 최근에 일본의 그 경기가 조금 활성화가 되면서 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본 은행이 엔화에 대한 금리를 다시 높이고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금리는 떨어뜨려야 되고 달러. 근데 반대로 엔화에 대한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게 이제 두 개가 마주 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엔화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밤에 주말에 엔화에 대한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월요일에도 이제 증시에 대한 급락이 예상되는구나. 그래서 일본 니케이 선물도 4에서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막상 이제 월요일에 장을 열어보니 2에서 3% 정도 떨어지다가 반등을 하면서 증시가 마지막에는 거의 뭐 1% 안쪽으로 반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엔 달러가 좀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엔화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급등을 멈추고 어느 정도 이 환율이 방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제 이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있을 CPI 지표에 대해서도 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 PPI, 구매자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생산자 물가 지표죠.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와 KRX 200에 대한 리밸런싱 이러한 이 이벤트들이 좀 모여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잘 넘어갔다라고 해서 방심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모든 지표들이 사실상 경기 침체 때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을 해서 아직까지도 3.74%로 아래를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았지만 최근에 갑자기 국채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국제 유가를 보시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유가가 70달러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1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가는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다.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활성화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결코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이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표들이 아직까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좀 한번 천천히 넓게 본다라고 생각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한 번은 위기가 와야 됩니다. 그 위기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저금리로 엄청나게 이제 초저금리로 뿌려놨던 돈들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버블 팝이죠. 그죠? 버블이 터지는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게 얼마나 약하게 일어나느냐. 거품이 하나 잘못 큰 게 터지면 와르르 이제 거품이 터지는데 그러한 현상이 이제 금융위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아마 이제 FOMC의 파월 의장 같은 그런 의장들의 역할이 아닐까. 근데 그 역할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삐끗하면 이제 정말 이제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을 천천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30원 상승해서 1.39% 상승했고요. 16,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증시 하락과 함께 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다가 증시 반등과 함께 좀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적은 수준 16,81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는 180만 주로 거의 최근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를 했고요.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도 의미가 없고 상승도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 9월 2일부터 6일까지 연속적으로 이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루 정도 반등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옵션 만기가 껴있는 하루, 월요일에 반등을 했다라는 것은 화요일, 수요일도 좀 좋은 분위기로 형성되어서 만기일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패턴이 그렇게 되어 왔고요.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면 또 이제 만기까지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 이제 큰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서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따라서 그래프가 움직인다는 것이 딱 보여지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 움직임과 코스피의 차트 움직임이 거의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별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고 저쩌고를 차트를 분석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죠.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고 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봐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27만 주, 28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6만 4천 주 매도하면서 금융 투자가 매도하였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도 약하게 매도했고요. 사실 기관 투자자는 최근에 크게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하면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 올라가고 약간 그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전체에서 계속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5천원 가까이를 매도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2,700억을 27만 주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아서 매수했다라기보다는 특정한 이제 만기일을 기점으로 수급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목요일까지 이제 이런 패턴이 이어진다면 상승을 좀 하다가 결국에는 만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만기가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수급이 어떻고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그동안 억누르고 있는 소식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연히 이제 첫 번째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소식이 들려와야 되고 그 합의를 할 때는 어떠한 식으로 합의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건과 그 다음에 한수원이 수주한 건이 두 개 다 이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기자재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로 주더라도 결국에는 전체 시장 파일을 본다면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그런 기자재 업체에게는 더 큰 기회가 보장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보면 이러한 불확실성,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왈과 와불과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 수주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주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계약 형태로 넘어가서 그게 이제 프로젝트가 착공을 하는 프로젝트가 아직도 없습니다. 착공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딱 이 공격받기가 좋은 것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 모델 자체가 중간에 이제 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바꾸면서 기존의 NRC 인증을 받았던 모델이 지금 다시 한번 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NRC 인증을 받아야 되는
현재 모델이 NRC 인증을 받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공매도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불확실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아무리 소스가 좋더라도 올라가지 못하고 좀 눌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이제 스탠다드 파워와의 계약 소식이 현실화되어서 이제 첫 삽을 뜨는 것을 언제로 정했다든지 아니면 루마니아 프로젝트의 이제 2차 피드 계약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이 진행된다든지 그러한 소식들이 좀 들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시장입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확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11차 전기본이 지금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야당에서는 이 원전 확대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극명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고요. 11차 전기본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고준위 특별법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고준위 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했고요. 우리나라의 이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위해서는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두해서 한 번도 설계 수명 연장을 해보지 않은 그런 영역을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반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이 먼저 설계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을 보고 지금 따라가는 과정이고요. 그러한 상황인데도 계속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쪽이 아주 극명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지 될 것 같고요. 이게 세 개가 다 해결이 된다면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 에너지만 지급하는 기업도 아니고요. 해상풍력이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 그 기업들, 그 에너지 사업이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러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영역과 그다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합병 발표를 해버리니 주주들의 이제 폭발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지금에서 계속해서 분석하는 것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잔고는 155만 주로 조금 더 늘었죠. 10,000주 정도 늘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늘어날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0만 주 정도 찍고 서서히 좀 잔고가 늘어나는 분위기고요.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대차 잔고도 최근에 큰 변화 없고 지금도 체결과 상환이 뭐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전날과 거의 유사합니다. 1260만 주.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거래원은 오늘 뭐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거래원 없었고요. 전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최근에는 거래도 없고 거래원도 크게 주목할 만한 거래원도 없었습니다. 전일 52,000주 매도했고 오늘은 27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96% 정도 보유율을 유지를 하였다. 이 보유율도 뭐 21%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소식들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합병은 지금 계속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정정 신고서가 제출이 되어야지 주주총회에 대한 날짜가 좀 잡히는데요. 그 주주총회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만약에 이번 주도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 지나고 한다면 이제 10월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10월 말로 가버리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합병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상당히 껄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주주들에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경영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인지 사실 뭐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주주 입장에서 좀 주주 보상을 하는 차원이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밥캣 떼는 거, 네, 그렇게 오케이를 하자고 칩시다. 밥캣을 떼는 걸 오케이를 하는데, 대신 밥캣을 뗄 때 부채를 7천억만 가져가지 말고 그 이상으로 가져가서 우리의 소각 비율을 줄이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채 비율을 더 개선해라. 그러면 오케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천억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식 비율 그대로 좀 유지하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율, 그죠? 이 부채 비율이 훨씬 좋아진다면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도 유상증자를 참여했고 그렇게 이제 들어갔던 이 물량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봤던 거고 저와 같이 이 에너지에 대한 시장을 계속 분석하면서 따라오셨던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의미로 본다면 이제는 회사 측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이 의미가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단기간에 들어왔다 보다는 정말 이제 내 돈이 들어가서 기업에 이제 이바지를 했고 그 이바지에 대한 보상을 좀 해달라. 그렇기 위해서 합병을 진행해서 그 다음에 현금 마련하는 것까지 다 이해를 하겠다. 그래 시너지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에너빌리티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을 진행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거 하나도 없죠. 정정신고서 언제 제출될지도 모르고요. 제출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합병 이슈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체코 외교장관이 또 이제 체코 원전 건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체코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교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협약이라든지 포괄적인 뭐 협약 약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만남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뭐죠? 우리나라가 최초로 유럽에서 원전을 수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죠. 그죠? 그것도 이제 두기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이 알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확실함을 줘야 되고 그 두기도 지금 3월에 본계약을 확실하게 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원전 업계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나온 소식에 의하면 지재권에 대한 이 발목을 이제는 웨스팅하우스와 적절하게 뭐 로열티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를 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드리면서 합의를 적절하게 마무리를 하는 그죠? 사실상 이제 바라카 원전 때와 유사하게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소식을 보면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체코 원전 수주에 있어서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에 따른 지분을 인정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다. 그래서 매번 원전 수출할 때마다 부딪히기보다는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고요. 상생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에 어느 정도 몫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원전 건설이 어려워서 지금 이제 지재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출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전격 수용하고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이번 정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그림을 보면 야당에서 아주 물어뜯기 좋은 소식이죠. 네. 아무래도 덤핑 수주라고 계속 공격을 하던 차원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몫을 떼준다라고 하니 더 덤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몫을 떼주고 이렇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확실한 원전 수주에 대한 대수와 이제 확장되는 그런 길,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시공을 어느 정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메커니즘 때문에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가서 싸우겠지만, 웨스팅하우스의 뒤에 이제 미국의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정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웨스팅하우스라는 그 기업 하나로 미국 전체가 지금 원전 시장에서 좀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을 은은하게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이제 우리나라가 반대를 하고 맞서 싸우면 좀 점점 이제 그 대형 원전 시장 외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협의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자, 뭐 이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협력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몫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대한 협상을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이전에 줬던 것보다 좀 적게 주겠다, 혹은 뭐 적절하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지재권을 인정을 하지만 그 기술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비중 있게 적용됐는지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그 지분을 이제 나누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전문가들의 판단을 빌려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합의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지재권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비중으로 계산된 비중으로 합의 금액을 맞추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마 저런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바라크 원전에 비해서 어떻게 이 합의가 될지, 체코 원전 24주에서 얼마가 이제 떨어져 나갈지, 좀 그러한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좀 겹치는 기자재가 갈 것인지, 아니면 보조기기 수준에서 넘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정부의 의지는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저렇게 이제 서로의 지재권에 대한 그 다음에 영역, 그죠? 영향도를 이제 따진다라는 것 자체가 웨스팅하우스가 수용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 영향력에 대한 금액을 매기는 것은 서로 이제 각각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이제 금액을 내고 비중을 계산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언제 이제 이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영국의 웨일즈 원전인데요. 이 웨일즈 월파 원전이 계획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추진하던 정권보다는 좀 이제 거기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죠. 그래서 보수당에서 지금 이제 노동당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정책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대한 월파 원전에 대한 계획이 좀 애매해지고 있다. 그래서 폴란드도 마찬가지 좀 그러한 움직임으로 가다가 다시금 최근에 1차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건설을 이제 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잡으면서 원전에 대한 추가 진행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영국 원전도 진행은 되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손바닥 뒤집기식으로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계속 이 원전 에너지의 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탈원전을 하던 국가들이 점점 돌아서고 있고요. 이탈리아가 35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상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들이 이제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거나 이제 폐기하던 원전을 멈추어서 재가동을 하거나 아예 이제 새롭게 SMR 원전과 같은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외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원전 건설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 SMR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SMR 개발을 위해서 자국 에너지 업체인 안살도 뉴클레아 NL, 그 다음에 영국 원자력 기술 회사인 뉴클레오 등과 초기 협상 중이라고 하고요. 1987년 국민투표 끝에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지금 1990년의 마지막 원자로 폐쇄 이후에 다시 원자력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상징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탈원전 국가들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을 추진하는가? 요것부터가 우리나라가 R200을 주장하는 거에 굉장히 치명적인 논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100% 목표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이 이러한 국가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점점 이제 이 에너지를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섞어 쓰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의 불리한 입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넓게 설치하기도 애매하고요. 해상 풍력을 깔기에도 삼면이 바다이긴 하지만 이 풍력 방향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계절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 자주 지나가고 그렇게 이제 변수들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특히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비중을 높였을 때에 대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도 에너지 믹스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17년에는 전 정권 때는 그래 그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탈원전에 대한 기류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탈원전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2020년대부터는 탈원전에 대한 기류가 좀 바뀌기 시작했었거든요. 유럽에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좀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었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좀 그 움직임이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도 야당은 우리나라가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R200에 대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극대화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아서 최하위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하위권이라고 해서 그것을 최상위권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늘리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고 오히려 효율적인 에너지로 다시 경제성을 따지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남쫓다가 우리만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다른 국가들이 따라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 강국이라고 한다면 제조 강국끼리 비교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OECD 비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와 완전 다른 국가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GDP가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이 원유라든지 천연 자원들이 많은 국가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미 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거기서 많이 회수해서 GDP가 높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여력이 충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돈을 투입해서 그 재생에너지를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은 제조업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원천 기술에 좀 더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여러 단위로 산업 전체가 제조에 아주 힘을 쏟아붓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OECD 중에서는 몇 국가가 없죠. 대표적으로는 지금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와 모든 산업에서 제조 기술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죠? RE100으로 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원전 에너지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분명히 이 좁은 영역에서, 그죠? 좁은 영역에서 고에너지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라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세 번째, 탈탄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세계는 지금 상황에서는 SMR과 대형 원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LNG를 쓰더라도 이제는 CCUS인가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발달을 한다면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획기적으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출력이 높아진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져서 보급화된다면 원전 에너지가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필요한 에너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상황을 좀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 지금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날 때인가요? 지금이 2017년 탈원전의 기류가 일어날 때인가요? 지금은 2024년입니다. 2024년. 이제 2025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반도체 공장이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제조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이 아주 치열한 그런 시점에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까지 생각해야 되는 탈탄소가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의 기준 수요가 상당히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려서 40%까지 늘려야 된다. 원전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게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석탄 에너지 없애야 되고 LNG도 사실 RE100 될 수 없고 신재생에너지 늘리고 수소 암모니아로 이제 뭘 하겠죠? 그리고 수력 발전으로 한다라고 해도 수력 발전이 다시 비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 엘니뇨 라니냐 때문에 비가 많이 왔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체코 원전의 불확실성, 웨스팅하우스의 합의,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의 그런 SMR에 대한 확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세계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일단은 체코 원전에 대한 웨스팅하우스 합의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금 양보를 하는 느낌이지만 그 지재권에 대한 영향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평가가 이전보다는 당연히 낮아야겠죠. 그래서 바라카 원전 때보다는 로열티를 더 적게 지급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합의가 될 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나쁠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정책도, 에너지 정책도 계속해서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대립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이제 좀 융화를 시켜가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에너지 정책 위주로, 에너지 시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합병에 대한 이슈는 조금 잠시 접어두고 확실한 소식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은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몇 가지 불확실성만 해결되면 아주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에 대한 증시 분위기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좀 한번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는 이제 추석 전 마지막 주입니다. 목요일에 옵션 만기, 그 다음에 이제 CPI 지표, PPI 지표가 발표되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